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이지요.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편두통인데요. 이제 편두통은 일반적인 두통과는 달리 이제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인데 오늘 과연 이 질환이 무엇인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송태진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시고 인사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대 서울병원 근무하고 있는 신경과 송태진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유. 엄청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그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교수님. 좀 그동안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뭐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근황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병원 일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하여튼 오늘 뭐 좋은 기회에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에서 뭐 편두통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대화도 좀 하고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정말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대 뇌혈관 병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경색뿐만 아니라 이제 두통 분야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료와 연구를 이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뭐 편두통뿐만 아니라 뭐 관련 질문도 주시면은 네. 제가 잘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질문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셔서 또 네. 슬라이드 기반으로 내용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편두통 하면은 그 용어에서 뭔가 한쪽 머리가 아프다라는 느낌이 강렬하게 듭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다. 좀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하면은 네. 한쪽 편자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전혀 그러니까요. 네, 왜 이게 이름을 왜 편두통은 이런 거예요, 교수님? 채찍 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이제 10명 중에 6분이 네. 이제 60%가 그 한쪽으로 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오는 경우 또는 한쪽으로 왔다가 양쪽으로 퍼지는 경우들이 30-40% 있기 때문에 편두통 나는 양쪽 머리가 아프고 지끈지끈 아픈데 양쪽으로 아프니까 난 편두통이 아니요.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고 네. 사실 이제 두통은 사실 증상이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다른 여러 문제가 있거나 뭐 스트레스든 뭐 제일 흔한 이유가 스트레스인데 증상인데 이 편두통은 사실 제가 편두통이 되게 심해가지고 정말요? 오늘은 괜찮은데 뭐 주말 사이에도 뭐 여러 번 편두통 생겨가지고 열심히 약 먹고 뭐 이게 저야 이제 좀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증상이 생기는지를 아니까 네. 하는데 요즘 뭐 잠을 잘 못 자면 저는 꼭 새벽에 깨면은 생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편두통은 일단 이제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두통 환자분 진짜 많으신데 정말 고통스러우시거든요. 근데 이거 무슨 뭐 다 꾀병이라고 그러고 뭐 스트레스 받아 생겼는데 그게 그렇지 않죠. 막상 편두통 환자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실제로도 이제 일상에서 좀 겪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증상과 고통이 심한지 또 잘 또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고통이 심하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의학적으로 좀 어떤 질환인지 일반 두통과는 무엇이 다른지 또 슬라이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 봐요. 네. 이거를 제가 띄우면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편두통이라고 한다면은 그 뇌 자체랑 또 신경이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과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가 과민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 그냥 반짝반짝하고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막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잠 못 자면은 바로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자야 되고 약을 안 먹으면 이제 점점 심해지다가 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민한 뇌랑 뇌신경 때문에 반복적으로 심각한 이상은 없는데 심각한 이상은 없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돼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유전성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뇌질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뇌가 과민하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혹시 약간 왜 사람도 타고나기를 조금 이렇게 예민하고 섬세하게 타고난 기질이 있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덤덤하고 그렇죠. 둔감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성격이랑도 약간 영향이 있을 것 그럴 수 같기도 있죠. 한데. 네. 저는 되게 예민한 정말요? 그래서 정말요? 근데
예민한 게 꼭 나쁜 건 아니고 네, 편두통 네, 환자분이 네. 굉장히 그 철저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좀 그렇지 못하는데 실제로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중에도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분들이 특히 많고 의외로 뭐 저도 제가 신경과 의사라서 아니라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본인 병을 잘 아셔서 그런지 네. 의사 선생님들이 특히 신경과 의사들이 편두통이 또 자주 있는 경향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어떻게 이게 뭐 나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랑 조금 다르다 뇌 구조가. 그래서 어떤 특정 자극이나 유발 요인에 노출이 되면 쉽게 일시적으로 염증 반응이 생겨서 혈관에 또는 그 3차 신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된다. 또 지끈지끈한 두통을 느끼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합니다. 어쨌든 뇌가 좀 과민하다.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기질, 타고난 기질이나 뭐 성격적인 부분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또 기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거 기전은 사실 네. 뭐 완전히 확립된 건 아니지만 이제 거의 정설로서 사실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편두통은 대개는 뭐 가만히 있으면 막 생기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같은 외부 요인들, 그러니까 유발 요인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유발 요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이 되면 또는 누적이 돼가지고 어떤 부위에 그런 자극이 오게 되면은 뇌에 이제 신경들이 과민해져가지고 그 부분들이 점점 퍼져나가다가 이 신경세포의 여러 군데에 번지게 되면 이 뒤쪽으로 번지면은 조짐이라고 이제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까맣게 보이고 흐리게 보이고 이런 마치 뇌졸중 전조 증상처럼 보이는 그런 소견도 있을 수가 있고 구역 구토중추까지 이 신경 다발이 활성화되고 과민해진 게 번지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감각이 이상하고 하는 증상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혈관에 염증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지끈지끈한 통증을 마치 우리가 박동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대개는 한쪽부터 시작을 하는 건 맞는데 네. 퍼지게 되면은 머리 전체가 지끈지끈하면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동성 두통이 지끈지끈한 두통이 주요한 특징이다. 네, 그러면서 다양한 증상, 뭐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난 체하면 머리가 아파요. 체하면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그분들이 편두통이 소인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소화기내과 선생님께 가시면은 이거는 주기성 뭐 구역 구토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주기성 구역 구토 증후군의 그 중요한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편두통 또는 편두통의 가족력입니다. 그것처럼 어떤 의사가 보는지에 따라서 저희 신경과 의사가 보면 편두통인데요 이렇게 되고 치료약도 비슷하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편두통이 좀 특징적인 거는 다양한 동반 증상이 있다. 특히 굉장히 고통스러운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뭐 올려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두통이 없으신 분들은 대한민국 5%입니다. 5% 이내의 분들은 살면서 한 번도 머리가 안 아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적어요? 그럼 한 번은 죽을 때까지 50%는 무조건 한 번은 겪고 대한민국 평균이 편두통은 유병률이 굉장히 드물지 않은 특히 여성분에게 많고 월경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우시죠. 그렇군요. 근데 저도 뭐 가끔 두통을 겪어본 적이 있기는 한데 그냥 머리가 아프다 이 정도로 느껴봤거든요. 굉장히 건강 체질이시네요. 그런가요? 뭐 네, 감사하게도 두통 쪽에서는 많은 증상을 겪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뭐 메스껍기도 하고 뭐 아까 뭐 번쩍거린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그렇죠. 굉장히 감각적인 증상들도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궁금해요. 그렇게까지 다양한 증상이 이러한 유발 요인이 있다가 뇌 전체로 번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뭐 많이 저희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동반 증상이 생기는데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편두통 환자분들의 생기는 어떤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잠 못 자면 뭔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품이 자꾸 나오다가 이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다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교수님도 딱 느낌이 오세요? 저는 주로는 이제 새벽에 콜을 받았을 때 뭐 그게 짜증나서가 아니라 잠을 갑자기 깨면은 항상 이게 뭔가 느낌이 있고 제 느낌이 있으면 저는 바로 제가 갖고 다니는 약이 있어서 저는 그걸 먹습니다. 응급 조치를 바로 하시는군요. 우리나라는 좀 아주 심하진 않은데 외국에 특히 이제 동부 쪽을 저는 여행을 하면은 미국에 간다. 그러면 이제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항상 머리가 아프. 이게 밝은 데 가면 갑자기 쨍 하면서 울렁거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편두통은 그래서 음. 이런 전구 증상이 있다가 이런 전형적인 이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전구 말고 이제 전조가 전조 이제 증상.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 과민해지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두통의 주요 기전이 이제 뇌간하고 3차 신경 경로가 활성화되면은 울렁거리고 토하고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다가 누워 있어야 되고 약 안 먹으면 뭐 하루 이틀 2, 3일씩 고생하시다가 이제 끝나면은 이제 많이 지쳐가지고 뭐 있다가 또 한동안 또 잘 계시다가 그렇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월경을 하실 때 월경 때 이제 생리통이랑 같이 두통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에스트로겐 레벨이 그 일정 수치를 유지하시다가 확 떨어질 때 이 편두통이 유발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그 농도가 떨어질 때 가뜩이나 이 뇌신경이 민감한데 더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월경 때만 아픈 분들도 편두통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평상시에도 아픈데 월경 때 훨씬 심한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게 되죠. 그렇군요. 어쨌든 자기만의 약간 트리거를 잘 알고서 중요한 캐치하는 것도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강희슬님께서는 근데 두통 겪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댓글에서도 공감해 주시는 그러게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상하게 하품이 나오고 집중이 잘 안 되신다고. 전형적인 편두통의 전구 증상이시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결국 두통이 온다고 하시면 저런 전구 증상이 있을 때 약하게 뭐 특정 약을 선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아스타아미노펜 뭐 이런 네. 계열의 약을 조금 빨리 드셔보시는 것도 이렇게 폭빵 터져서 폭발할 정도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큰 고통을 겪지 않고 맞습니다. 지나갈 수 있는 네네. 방법이 될 수 저도 있다는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저 느낌이 딱 있거든요. 아마 편두통 심한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또 올 것 같은데 왜 이런 느낌이 있죠. 와, 지금 댓글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편두통을 의심해야 하는 뭐 대표 신호라든지 진단 기준도 따로 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뭐 근데 이거 뭐 본인이 네. 제가 엊그제 제가 뭘 먹었는지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5번인지는 이제 저는 보통 환자분께 처음 오시면 두통 일기를 한 최소 3개월은 꼭 써보셔야 된다고 해서 이제 적어오게 하거든요. 하루에 적기 싫으시면 아픈 날만 적으시라고 합니다. 그럼 의외로 5번 이상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보통 이게 과민은 내가 빵 터지면서 그 생기는 시간까지 합치면 보통 한 3일을 넘지는 않고 3일 넘게 편두통 지속된다? 그러면 다른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편두통이 혈관이 확 수축됐다, 이완됐다 이러면서 생기기 때문에 혹시 다른 거 아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지금 요게 무조건 한쪽이 편측이어야 편두통이란 뜻이 아니라 진단 기준 4가지 중에 2가지가 있으면 이제 편두통에 합당한 그 진단 기준에 합당하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박동성의 두통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 우리 환자분께서는 그러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게 10단계고 하나도 안 아픈 게 0단계면 몇 단계쯤 되세요? 그럼 기본 한 4단계는 된다고 하십니다. 심한 분들은 그냥 다 10단계예요. 딱 이러시죠. 저는 심하면 한 8단계까지 가는 것 같아요. 진짜요? 아니, 이제 그렇게 안 되게 저도 어떻게든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편두통 환자분들이 힘드신 게 이게 꾀병이 아닌데 조퇴해야 되고 또는 결석을 하거나 일단 뭐 출근을 했는데 이게 결근을 하거나 머리 아파서 토하고 뭐 아니 이게 지금 화면을 보고 이제 뭐 작업을 하고 저 같으면 이제 진료를 해야 되는데 자꾸 토할 것 같고 누워 있을 테니까 약을 빨리 먹어야죠. 그래서 그러면 좀 확실히 덜해집니다. 그래서 그 중증도 이상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라는 게 편두통의 제일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구토가 동반이 되거나 또는 이 중에 하나 꼭 있어야 되는 게 빛공포증, 소리공포증은 이게 뭐 굉장히 용어가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저처럼 아주 밝은데 딱 가면 햇빛 착 쬐면 쨍 하는데 가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띵하다. 그러면서 토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빛공포증 그럼 밝은데 피해야 된다. 소리공포증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우리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거나 뭐 ASMR 이런 거 들으시는데 그 정도 말고 약간 큰 소리에 뭐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앞에서 애들이 쉬는 시간에 떠드는 소리나 이런 정도의 소음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프다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소리공포증입니다.
이런 게 동반되시는 분들은 빛공포증 있으시면은 일단 밝은데 피하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고, 소리공포증 있으시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하시라고 하죠. 사실 저희 교수실은 이제 공공한 장소이기 때문에 제 교수실 친구들이 가끔 이제 뭐 게임하러도 오고 뭐 이것저것 뭐 음료수 먹으러 쉬러 오는데, 제 교수실은 이제 고백하자면 이제 암실입니다. 그 정도로. 빛을 와. 컴퓨터 화면 말고는 네. 이제 암막 커튼으로 이중으로 해놔가지고 네. 입구부터 딱 들어오면은 이거 뭐 이렇게 껌껌하냐 그러고, 집에서도 웬만하면 껌껌하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사실 여기도 굉장히 좀 빛이 많은 환경인데 이 정도까지 그럴 때는 조금 뭐 심하진 않는데, 혹시 직사광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너무 밝은 데 가면은 이제 저는 좀 두통이 심해지기 와. 점점 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혹시 그래서 빛에 좀 민감한 것 같다 그러시는 분들은 집의 환경이나 직장은 근데 제 맘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저도 제 진료실에 혹시 여기 보신 분, 저에게 다니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와보셨겠지만 뒤에 창문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블라인드 다 내려놓고, 저 혼자 쓰는 교수 진료실이 아니라서 암막 커튼은 허용이 안 되고 화재 문제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빛을 좀 차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와, 좋죠. 그러니까 빛과 소리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맞습니다. 사인이 될 수 있다는 네. 말씀 주셨습니다. 와, 그렇군요. 의외의 어떤 뭐 신호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신다. 환자들이 좀 놓치기 쉬운 증상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좀 질문해 주신 분도 그렇고, 이게 편두통이 아까는 말씀드린 대로 뭐 시각 증상 또는 뭐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감각 이상도 당연히 생기고 하지만 시각 증상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이거 사진 보시면 이게 실제 네. 저희 환자분 사진인데 네. 이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편두통이 오기 전에 또는 거의 동시에 이렇게 보인다고 하세요. 저는 조짐은 없는데 이게 전형적인 편두통 전조 증상이거든요. 이 후두엽에 있는 신경이 과민해지면서 이런 시각 전조가 생겨요. 드물지 않습니다. 편두통 환자분 10분 중에 한 분은 교수님 전데요? 이렇게 해서 오시거든요. 일단은 뭐 사진도 찍어보고 뇌파 검사도 해보고 해야 되지만 이게 다른 거 이상 없으면 당연히 시각 조짐이죠. 이런 게 전형적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이렇게 보인다는 분도 계시고, 번쩍번쩍하게 이 화면이나 이게 나는 보고 있는 이게 자기 눈 앞이 이렇게 네. 굉장히 좀 왜곡돼 보인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까 질문해 주신 분처럼 눈이 빠질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편두통의 그 통증 신경 회로가 3차 신경이기 때문에 뭐 이마, 얼굴 부위, 턱까지 있는데 주로는 이제 눈 부위에 그 3차 신경 그 통증 경로가 활성화됐을 때 마치 눈이 빠질 것 같고 울렁거리고 토하면서 막 눈이 막 진짜 뜨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프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우선은 뭐 갑자기 생기셨으면 안과에 가셔서 혹시 뭐 망막박리나 이런 치명적인 중요한 병이 아닌지부터 확인하셔야 되겠지만, 안과적인 이상이 없다 그러시고 반복적으로 그런 증상이 생기시고 울렁거리고 토하는 거 있다고 하시면 이건 편두통이기 때문에 와.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약부터 이게 조짐이 있을 때 바로 약을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와. 네. 그리고 또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다음 네. 슬라이드. 그리고 이거 영어라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로 바꿔왔어요. 제가 예전에 제 논문도 있어서 이게 네. 조짐이 있는, 방금 보신 그 시각 조짐이 있는 편두통 환자분들이 혹시나 그 여성분들 중에 젊으신데 뭐 피임약을 오래 드시거나 특히 흡연을 하시면 이 조짐 편두통은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요? 네, 특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만약에 혹시 나도 조짐 편두통인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이라면은 이게 뭐 피임약은 뭐 치료 목적으로 쓰시면 피할 수가 없으니까 흡연은 당장 끊으셔야 돼요. 담배 끊으셔야 그래야지 이게 하고, 유의하게 우리나라 자료로도 조짐 편두통은 향후에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연관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담배 피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조짐이 없는 분들은 그럼 담배 펴도 되냐? 그런 건 아니고 네. 이게 조짐이 있는 분들은 특히 잘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죠. 이게 예전에 편두통 진단 기준이 이제 국제두통학회가 한지 저희 한국 포함해서 바뀐 지가 한 8년 됐는데,
그때는 이제 진단 기준이 없어지긴 했어요. 이게 좀 비특이적이다 그래서. 근데 이 영어로 말하는 오스모포비아, 그 냄새 공포증이나 냄새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향수 냄새나 저는 기름 냄새, 휘발유 냄새 맡으면은 여기 비행기 타면은 이게 처음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항공유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뭐 엔진 잘 돌아가는지 보잖아요. 전 그때 이게 어떻게 올 수 있어가지고 꼭 마스크를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네.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님이나 뭐 특히 뭐 저희 딸내미 아들내미 다 편두통인데 저 때문에. 진짜요? 네, 걔네들도 비슷하더라고요. 네. 이게 가족력이 있어서. 그리고 저도 이거 약간 있는데 항상 여기 편두통 환자분들의 20%가 목 통증이 있습니다. 어깨 통증. 이게 이제 경추성 두통일 수도 있고 한데 이상하게 이게 편두통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떤 분들은 항상 요 어깨나 요 목 부분이 이상하게 뻐근하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막 편두통 온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혹시나 그런 거일 수 있고 유의하게 뭐 치매와 연관돼 있다 이런 건 조금 넘어간 얘기지만은 편두통 환자분들이 어택이 있을 때, 그러니까 편두통이 있을 때 특히 이렇게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많이 있다고 하세요. 위상감각증이 또 특징적인데 편두통이 심한 분들 중에는 매일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한 2%고 편두통 환자분 10분 중에 8분은 해결이 안 되는 만성 편두통인데 5에서 8% 대인인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저에게 오시죠. 해결이 안 되니까. 맨날 아프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만지면은 남의 살 같고 이게 항상 막 날카로운 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쓱쓱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면도기 같은 걸 싹싹 긁면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상하고 저리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두통이 만성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상감각증이 잘 동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내가 이게 편두통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와, 증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의외의 증상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꼭 좀 병원에 가야 한다. 그럼요. 요거 신호 한번 짚어주시면. 네, 이것도 뭐 다른 교수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간단히 넘어가면 일단 뭐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기시면 그러니까 편두통도 맨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저 편두통 있는데 오늘 또 아픈 맨날 가서 사진을 찍냐? 아니죠. 어차피 병상이기 때문에. 근데 평상시보다 오래 가고 평상시에 적어도 한 2배 이상 아프다 그러면 일단 또 두통의 양상이 달라졌으면 병원에 가셔야 되고 운동이나 뭐 기침하거나 이렇게 발살발하고 복부에 힘을 주거나 복압이 올라가는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두통이 없던 게 생기면은 꼭 병원에 가셔야 되고 저도 50살인데 칼같이 50세 때 두통이 생기면 그런 건 아니고 중년 이후에 1차 두통, 심각한 원인이 있어 생긴 두통은 굉장히 드뭅니다. 다 젊을 때부터 생기셨을 거예요. 저도 20대부터 생겼고 저희 딸내미 고1인데 맨날 머리 아프다 그러고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뭐 꾀병인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소아편두통인데 아무튼 그렇고요. 다 이제 저 때문에 생긴 거겠죠. 그리고 조짐이 있으면 한 번은 사진을 찍어 보셔야 되고 뭐 신경학적 증상 이런 것들 한번 어디 뭐 캡처나 이런 거 하셔서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금 입원하고 계신 분인데 뭐 개인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고요. 저희 환자분인데 대변 보시다가 갑자기 뒷머리가 빵 터져가지고 두통이 있어가지고 119 불러서 오셨어요. 도저히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겠다고 하셔서 잘 부르신 거죠. 우리나라처럼 119에서 이렇게 빨리 병원에 5분 내로 가가지고 이송해 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구급대원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요. 뇌출혈이죠. 그래서 없었던 두통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한 번은 빨리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사진을 찍어 보셔야 되고 지금도 입원하고 계신 분인데 28살인데 뇌졸중이라고 상상을 못하죠. 근데 젊으신 분인데. 이게 이분이 자세히 물어보고 격투기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응급실로 오셨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상하다. 없었던 두통이 생겼다. 특히 이런 뭐 발살과 격투기 같은 거 하다가 여기 척추동맥이라고 있는데 이 머리로 가는 혈관이 4개인데 뒤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척추동맥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면은 이렇게 제일 문제가 척추동맥이 여러 혈관에 피를 공급을 하지만 연수라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숨을 쉬고 심장이 뛰어야 되고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혈액을 공급해서 기능을 장담해 주는 혈관이 척추동맥이고 연수거든요. 그 부위에 이거 생기면은 이게 점점 번지면 진짜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고 특히 주특징이
어떤 분들은 야,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요런 것만 오거나 뭐 딸꾹질이 난다거나 그런 게 안 멈춰서 오세요. 자세히 물어보면 머리도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척추동맥 박리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징적인 혹시 이런 한 번쯤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딸꾹질도 뭐 하루 이상 계속하면 그 병원 가셔야 됩니다. 연수경색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그렇군요. 케이스와 함께 또 설명을 주셨고 이럴 때는 좀 위험한 두통이다라는 것도 네. 짚어주셨는데요. 치료에 대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셔서 질문 하나씩 보면서 질문 이야기 감사합니다.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영도님께서 들어와 주셨고 초코딸기님, 마니마니님 소중한 강의 잘 듣겠습니다. 인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님께서는 요즘 일하다가 머리 아플 때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스트레스랑 근데 굉장히 민감하죠, 교수님. 그렇죠. 중요한 유발이자인데 대한민국에서 뭐 살려면은 뭐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는 솔직히 거짓말이죠.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다 있을 수밖에 없어서 스트레스만 줄여도 편두통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명상이나 일단 운동하시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경쟁을 하는 운동 말고 네. 러닝 추천하고요. 무릎 아파서 못 하신다면 걷기. 그냥 경치 보면서 어디 날 잡고 코스 정해서 걸으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네.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보면 좋다는 말씀 주셨고요. 또 최희숙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40대 여성분이시고 편두통을 진단받은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때는 또 나은데 이게 반복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주실 것 같은데 이게 저랑 그럴 똑같으시네요. 때마다 약을 먹으면 이게 괜찮은 건지. 네, 우선은 횟수가 중요합니다. 최희숙님. 아직 뭐 여성분이라면 40대시면 아직 월경하실 것 같은데 월경이 끝날 때쯤에는 조금 두통이 심해질 수는 있지만 월경 끝나면 아마 별로 많이 아프시진 않을 거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랑 비슷하신데 진통제를 예를 들어 본인께서 오늘부터 한번 일기를 한번 써보시고 아픈 날 또는 약을 한 달의 달력에 정 귀찮으시면 표시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알고 보니까 한 달에 약을 한 10번 이상 드신다. 그러면은요. 편두통은 편두통대로 있으신 건데 고빈도사파 편두통이나 또는 만성 편두통 가능성이 있는데 약을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드셔서 내성이 생기거나 약효가 떨어질 때 생기는 반동 두통이 약물 과용 두통이 겹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약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5번, 4번 드신다. 그러면은 다른 제가 뒤에 말씀드릴 뭐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면 이제 뭐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 예방 치료가 있습니다. 편두통의 예방 치료라고 하면 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한 50%까지 좀 낮춰주고 줄여주고 약을 드시는 횟수를 줄여주는 치료법인데 약물 치료든 뭐 주사 치료든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을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은 그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빈도가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아토님께서는 저는 항상 고통입니다. 편두통으로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섬섬옥수님께서는 저는 어릴 때부터 두통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빈도가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이게 혹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되기도 하는지 보통 이게 좀 패턴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 여성분이시면 네. 이게 말씀드린데 월경이 끝나시면은 대개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시면 이미 자제분들이 뭐 대학을 갔던 알아서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뭐 스트레스 거리가 줄어들고. 근데 지금 한창 30, 40대는 이제 육아뿐만 아니라 애들 뭐 학교도 가야 되고 또는 본인의 직장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빈도가 잦아지는 거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이런 경우는 이제 일단은 운동부터 하시고 뭐 그렇게 생활 습관부터 교정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쌍도끼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53세 여성입니다. 고3 때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 둘 모두 20대 분이신데 편두통이 좀 있으신가 봐요. 와, 우리 쌍도끼님 저랑 비슷하시네요. 근데 한 달에 약을 30개 넘게 드시면 이거야말로 만성 편두통, 약물 과용 두통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신경과나 뭐 신경과 가셔가지고 이 정도면은 예방치료 특히 뭐 요즘에 이 편두통에 특화된 약들이 예방약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필요하면 뭐 보톡스나 뭐 CGRP 항체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받으셔서
좀 진료를 보시고 의사 선생님과 좀 적절한 예방약을 같이 좀 병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을 진통제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약이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독이잖아요. 그래서 네.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30알 건 좀 너무 과하기 때문에 네. 예방 치료를 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보통 이 편두통은 좀 젊은 층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대개는 네.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네. 초경을 하면서부터 음. 에스트로겐의 일단 그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 때문에 주로 이제 겪게 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여성의 4분의 1 정도 빈도긴 하지만 저처럼 편두통이 심한 인간들도 있고 대개는 젊을 때 시작을 하죠. 한창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 스트레스랑 좀 굉장히 네, 밀접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이슬님께서는 두통 오기 전에 하품이 계속 나오고 집중이 잘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반복이 되는데 이게 편두통의 대표적인 신호인 건지 제가 졸음이 많은 건가 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대표적인 전구 증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졸음이 많으신 게 이게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못 고친다는 뜻이 아니라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다 극복하실 수 있고 근데 그게 바로 강이슬님만의 어떤 편두통이 생기는 패턴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만의 네, 맞습니다. 신호를 잘 캐치하는 게 네.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 또 크림파스타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도 약간 졸릴 때 두통이 있는 느낌이라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카페인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뭐 한 달에 뭐 8회 미만으로 뭐 편두통이 있고 일기를 한번 써보시고 한 3개월 써보시면 되거든요. 달력에 표시만 두통이 있다 없다만 원칙적으로는 카페인은 편두통 환자분에게는 드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두세 잔이면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그런 분들 계시죠.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커피 한 잔을 먹어야 일을 하고 덜 졸리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 있거든요. 편두통 환자분들이. 그러면 이제 카페인 농도가 오후 되면 떨어지면 이제 머리가 아파요. 그럼 이제 카페인을 또 드시고 하면은 카페인 금단 두통이 생길 수 있어서 약물 과용 두통과 비슷한 기전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크림 파스타님이 편두통이 한 달에 뭐 한 2번 생기나요? 뭐 이런 정도로 아주 빈도가 흔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면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자주 아프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카페인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게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덜 아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맞는 거고요. 네. 카페인이 하는 역할이 강력한 혈관 수축제입니다. 첫 번째로. 네. 그래서 우리 약국에서 파는 약이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 편두통약 뭐 한 달에 뭐 한 5-6번밖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약국에서 약 사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만 교육해드리고. 왜냐하면 그 약들에도 혈관 수축제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진통 효과를 오래가고 편두통의 기전이 염증이 이렇게 해서 혈관이 확 이완되면서 지끈지끈하게 아픈 거기 때문에 혈관 수축 효과가 있고 아데노신에 대한 게 있는데 아데노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편두통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데노신의 그 수용체로 작용을 해가지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그 진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카페인 또는 뭐 꼭 커피가 아니더라도 카페인을 포함한 여러 음료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과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편두통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커피는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유칼립투스 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초반 체중이 조금 나갈 때 항상 편두통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되면 메스껍고 청각도 예민해지고 후각에 민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체중 감량을 하시고 편두통이 사라지셨대요. 지금은 근데 추위를 느끼고 나면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칼립투스님은 모범 사례이신 것 같아요. 오, 정말요? 네, 체중이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매우 높습니다. 비만이나 과체중이 편두통을 중요한 이게 연관이 돼 있다고 돼 있고 비만하신 분들이 편두통이 더 잘 생기고 증상도 심하고 약의 효과도 없고 그렇다고 돼 있어서 운동을 하신 어떤 방법이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편두통 환자분.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지금 너무 잘하신 거고 추위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더우면 생기는 분들이 계시고 추울 때 생기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더울 때 생깁니다. 그래서 네, 추울 때는 뭐 그냥 왜냐면 추울 때 겨울에는 햇빛이 상대적으로 좀 덜 이렇게 태양이 덜 오래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두통이 겨울에는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은데 이제 저는 주로 저 같은 체질들이 있고 사실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칼립투스님처럼. 체중이 정말 밀접하다.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또 아카시안님께서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두통이 올 때마다 꼭 한쪽 눈 뒤 그쪽을 찌르는 느낌이 들면서 아픕니다. 심할 때는 눈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편두통이랑 연관이 있는 건지 다른 더 큰 병이 있는 건 아닌지. 우선은 안과 선생님 한번 꼭 진료를 보시고 안압을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년 이후에 갑작스럽게 두통을 동반한 안구통이 있다면 망막의 문제이거나 녹내장일 수 있거든요. 특히 녹내장도 새벽에는 이제 어두우니까 이 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다가 몸을 이렇게 돌릴 때 특히 엎드려서 주무시거나 옆으로 주무실 때 안압이 확 오르면서 그 구역 구토를 동반한 두통이 자주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또 누워있으면 또 괜찮고요. 안과 가셔서 혹시 그런 문제 아닌지부터 빨리 확인하시고 다 아니라고 한다. 당연히 편두통이죠. 이게 이제 망막 편두통이라고 이전 두통학회 진료 진단 기준은 있었었는데 요즘엔 이게 뭐 어차피 치료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눈으로 오고 어떤 분들은 시각 증상으로 오고 어떤 분들은 감각이 이상하고 어떤 분들은 목 통증으로 오고 어떤 분들은 울렁거리고 토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에 합당한 소견이시고 이 증상이 너무 심해갖고 어떻게 오면 그러니까 편두통 증상이 오면은 난 죽을 것 같다 너무 아파서 이게 그런 느낌이 오실 때 약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바로 편두통 약을 바로 아프려고 할 때 딱 드셔야 됩니다. 갖고 다니시다. 그러면은 확실히 좀 빨리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눈 아프신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볼게요. 편두통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지속적인 강한 진동성 소음을 겪으면서 한쪽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이후에 이런 통증이 중강도로 한 달에 절반 정도 두통이 있습니다. 편두통이 예민해서 생기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런 지속적인 강한 소음이 촉발 요인이 되어서 이런 소음 없는 환경에 있더라도 편두통이 계속 남아서 지속될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 해결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민감한 뇌 신경이 이게 만성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조그만한 자극에 의해서도 편두통이 금방 촉발이 되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도 뭔가 편두통 소인이 있는 분인데 진동이나 소리 감각이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었다가 자주 이런 게 생기셔가지고 그 만성화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생활 습관부터 교정을 해보시고 소음 노출이나 진동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것부터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편두통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질문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드시는 약도 드시고 주사 치료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두통일지를 작성하고 계신데 심한 날은 17일 정도 이제 아이고, 통증이 좀 있으시고 엄청 아프시네요. 힘드실 것 같네요. 증상도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금요일 새벽 잠이 안 오고 머리에 천둥과 찌르는 듯 느낌으로 원심 불리기를 머릿속에 넣은 느낌이 나신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일단 뭐 좋은 약인 다 쓰시는데도 이렇게까지 아프시면 진짜 힘드실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질문해 주신 분처만큼은 아픈 건 아니라서 참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 속이 상하네요. 아이고 참. 근데 진짜 아프실 것 같고요. 지금 치료는 제가 봤을 땐 잘하고 계신 거고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17일 정도 아프시다 그러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비용 문제만 아니시면은 뭐 보톡스나 이런 것도 병용해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엔겔러틴 아조비 주사가 CGRP 항체 치료제인데 네. 그걸로 효과가 부족하면 경구약도 있으니까 뭐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요. 근데 비급여라 좀 보험이 안 돼서 비쌉니다. 그리고 엔겔러티와 아조비가 이제 CGRP의 통증 차단을 하는 기전과 보툴리즘 톡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부 미용 목적의 보톡스가 아니라
3차 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는 목적의 보톡스랑 음. 이 통증 신경을 차단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네. 겹치지 않게 통증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도 안 되시면 주치의 선생님이랑 우선 꼭 상의하셔서 뭐 다음 단계 치료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교수님. 혹시 그 혈압이랑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요. 혈압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네. 교과서적으로는 네. 수축기혈 한 180은 넘어줘야 아. 이게 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고 돼 있고요. 아. 그거 넘지 않으면은 이게 두통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 거지 혈압 때문에 두통이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그렇군요. 이런 뇌졸중이나 뭐 혈관 연축증후, 수축증후군이나 박리나 혈압이 자연적으로 교감신경 활성화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보통 한 180 넘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편두통 환자분들은 유의하게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약 중에도 혈압약이면서 편두통 빈도를 낮춰주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꼭 이 편두통도 컨트롤하고 또 편두통도 줄이고 혈압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있으니까 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면 어떤 약인지 다 아실 거라서 그것도 한번 잘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질문 몇 개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손정희님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겨울 찬바람 때문에 옆머리 통증이 생길 수 있나요? 귀도 시렵고요. 타이레놀 복용했더니 통증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네, 이거는 편두통일 수도 있지만 편두통보다도 이제 뭐 지끈지끈한 박동성 두통, 구역 구토 이런 게 없으시면은 이 아이스크림 두통이라고 이게 한랭 두통이 있습니다. 이게 차가운 자극에 네. 의해서 우리가 특정 어떤 분들은 아이스크림 먹으면 막 입 안에서 막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찬 거 드시면. 네. 그런 류의 3차 신경이 활성화돼서 생기는 두통이고 타이레놀 드시고 계속 있지 않고 없어지셨으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또 혹시 지속적인 강한 소음으로 인해 뇌가 손상된 건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을까요? 뇌가 가끔 찌릿찌릿하게 아프기도 하고 콕콕 찌르는 듯이 아프기도 물론 하시더라고요. 한 번쯤은 영상은 찍어 보시는 거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대개는 소음 때문에 편두통이나 이런 게 심해지는 분들은 신경 회로가 약간 좀 뭐랄까 좀 바뀌거나 안 좋은 쪽으로 익숙해지고 활성화돼 가지고 굳어져서 그런 거라 그런 거를 원상복구하려면은 일단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시고 생활 습관을 잘 교정을 하시고 필요하면은 편두통 예방약이나 주사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시도를 해 보시면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과 한번 꼭 상의는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벌써 혹시 끝났나요? 이거 치료를 네. 다음에 이어서 근데 2편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저야 불러주시면 영광이죠. 감사. 사실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죄송한데. 아닙니다. 오늘 질문도 너무 많이 주셔서 오늘은 편두통의 어떤 증상, 의외의 증상들 네. 짚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자세히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한 6분, 7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주신 것들 조금 몇 그럼요. 가지 네, 전달 좋습니다.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재민님께서요,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면 가끔씩 머릿속을 누가 꼬집어 당기는 듯한 통증이 있는데 이게 뭐 컴퓨터나 전자기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지. 이건 굉장히 뭐 어려운 부분인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광자극에 민감한 분들이 있어서 사실 아까 이제 밝은 데감이 심해진다는 분들이 이런 컴퓨터 아니면 번쩍번쩍하는 그런 불빛을 많이 보면 또 편두통이 유발되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우리 김재민님께서 컴퓨터 오래 하면 항상 머리 아프다 그러시면 그 지속 컴퓨터 사용하는 시간을 좀 줄여보시고 또는 뭐 특정 시간 뭐 예를 들어 50분 하다 10분은 좀 쉬고 어디 밖에 가서 걷다가 오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전자기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요. 네. 그리고 그리핀님께서는 냄새 때문에 두통이 올라오는 건 아이스크림 먹을 때 머리 찡하는 거랑 비슷한 건지. 네, 다르고요. 냄새 때문에 편두통이 생기는 거는 이게 이제 냄새 자체가 그 과민한 뇌를 자극을 하기 때문이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 찡하는 거는 이제 삼킬 때 우리가 이제 9번, 10번 뇌신경이
입천장이랑 이 목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 관장하는 그 통증 신경을 자극을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편두통 환자분이 아이스크림 두통이 좀 의외로 좀 많이 동반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연구자분들에 따르면 이게 뭐 정설은 아니지만 이게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스크림 아무리 먹어도 안 생겨 어떤 분 생기는데 편두통 환자는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예민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많이 생기는 편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저 예전에 그 두통 관련해서 주민경 교수님인가 한번 나와주셨을 때 네. 실제로 이 두통을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이 두통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해주셨던 네. 것 같은데 딱 오늘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또 기억이 났어요. 아유, 저희 주민경 회장님은 뭐 저의 선생님이신데 네네. 제가 주민경 회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훌륭하신 분이시죠. 네. 근데 실제로 좀 많으신가 봐요. 많으십니다. 근데 왜 주민경 그럴까요? 회장님은 네. 저보다도 더 개인정보 말해도 되나요? 말씀해 주셨어요. 저보다 더 심하신 분이라서. 두통 엄청 네. 심하시다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도 뭐 심한 편이긴 하지만 네. 일을 못 하고 누워 있어요. 뭐 가끔 그런 일 있지만 이제 글쎄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네네네. 좀 덜해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동 맛집님께서는 택시라든지 안타전 차에 타면은 그 냄새 때문에 두통이 올라와서 멀미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우동 맛집님이 진짜 전형적인 말씀, 진짜 좋은 말씀해 주신 거고요. 진짜요? 이거 편두통 소인이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이 냄새 때문에 특히 편두통 환자분들이 멀미, 전정 편두통이라고 어지럼증이 많이 동반이 되는데 전형적이세요. 이거 멀미 잘하시는 멀미는 이 편두통 환자분들이 유의하게 잘 생기고 진짜? 이거 마스크 쓰고 타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택시를 잘 안 타시고 네. 고속버스도 잘 안 타신대요. 택시에 또 방향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람이 타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게 전형적인 편두통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꼭 타셔야 되면 마스크 쓰시고 하셔야 돼요. 와, 근데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있습니다. 유칼립투스님께서도 그 세탁소 냄새, 주유소 기름 냄새 아까도 말씀 주셨고 저랑 또, 비슷하시네요. 네, 남성 화장품 냄새 뭐 네. 이런 것들 바로 구역질 나셔서 늘 마스크 쓰고 다니신다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냄새에 또 민감한 그런 특징이 또 있는 걸 또 배워봤습니다. 또 이채한님께서 운동을 하면 편두통이 좋아진다는 말도 있는데 크게 상관은 없나요? 저는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면 오히려 두통이 오는 편이라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 이채아님 뭐 의사 선생님이신가요? 정말요?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오늘 제가 뭐 부족하지만 이게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두통 일기 쓰시라는 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편두통 환자분들은 이치아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이 뭘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다만 이제 회장님과 제가 뭐 아주 좋은 논문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한 게 있는데 보니까 유산소 운동 주 3회 한 30분 땀 좀 흘리고 옆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는 정도 달리기 하면 머리 더 아프다 힘들어 죽겠다. 아까 이제 편두통 유발 요인에 또 운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운동이 굉장히 과도하게 했을 때 또는 아주 이제 그 근력 운동을 너무 강하게 했을 때 주로 그 증상이 이제 오는 편일 수가 있고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셨을 때 편두통이 오실 편이는데 중요한 말씀이시고 이게 전형적인 어떤 과호흡으로 운동 유발 두통이나 발살바로 인한 두통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면 운동 강도를 선생님께서는 이치아님께서는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줄이고 좀 오래 한다던가 그러면은 이 운동을 하면 근육이나 이런 데서 이 두통을 완화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예민한 과민한 뇌가 상대적으로 덜 예민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운동을 열심히 하진 않지만 전 최대한 저도 걸어 다니려고 하는데 그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고 편두통이 추천되는 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다. 그리고 걷기나 힘드시면 사이클 타는 게 제일 좋은데 집에서 그냥 이거 방송 보고 계시면 그냥 지금이라도 잠깐 타시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더 아프고 그러면은 그 운동은 피하시거나 강도를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악고망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전달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두통약을 자주 드시나 봐요. 뭐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평소에 뭐 진통제라든지 뭐 타이레놀 같은 거 좀 많이 먹는다. 이런 분들이 내성이 생길까봐 한편으로 겁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두통약 아프시면 드셔야죠. 아프려고 할 때 그 타이밍에 드시는 게 맞는데 아프려고 하면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한 달 기준으로 뭐 약국에서 파는 약 기준이면 최소한 10번 정도 이상 드신다. 또 병원 처방인데 트립탄이라고 이제 혈관 수축제, 네. 편두통 특이약제를 드시는데 10번 이상 드신다. 단순 진통제 세보니까 한 15번? 보름? 막 이렇게 그냥 알고 보니 너무 많이 이게 다 일기를 쓰셔야 돼요. 네. 그 정도로 드시면 그거는 약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내성 주의하셔야 되고 약물 과용 두통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약 드시는 횟수를 최소화. 그럼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하냐? 네. 예방 치료를 하셔야 돼요. 네. 뭐 생활 습관 변화도 기본이고 유발 요인은 최대한 노출을 피하시고 뭐 특정 약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의사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하시고 꼬막님께 맞는 약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아유, 질문 받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벌써 끝났나요? 오늘 사실 준비해 주신 내용이 네. 굉장히 많은데 다음 시간에 2편으로 편두통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깊은 이야기 네.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송태진 교수님과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쇼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